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쓰러진 남자의 비명이 공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등을 걷어채인 남자의 비명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바뀌었을 때 도주는 발길질을 멈췄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보험금으로 빚 갚으시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죠. 한참 뒤 불구가 된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주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도주는 빌려준 돈을 회수했고 그저 또 하나의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사람들은 도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도준은 몰랐어요. 그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도준은 눈을 떴습니다. 잠든 시간은 5시간도 채 안 되었죠. 어제도 일을 끝내고 집에 온 후 일찍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잠 못 드는 밤도 이젠 도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며 도준은 거울을 봤어요. 상처투성이인 얼굴이 보였죠. 왼쪽 뺨에 며칠 전 채무자의 아내가 핥힌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상처를 만져봤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도록 험한 인생을 살아온 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오늘 찾아가야 할 곳을 생각했지요. 도준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18살이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왔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고 먹고 살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봐, 일할 생각 있어? 그 남자는 도준을 덩치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모여있는 한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사채업을 하는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도준에게 잔심부름만 시켰죠. 커피 사오기, 서류 정리하기, 청소하기,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준에게 다른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빌려준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들이 도준을 한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돈은 준비되셨나요? 그들은 처음에는 말로만 위협하다가 그래도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먹질을 했습니다. 도준에게 잘 봐두라는 듯 며칠을 도준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죠.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도준은 그런 모습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무서워서 떨었지만 도준은 그냥 지켜봤어요.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도준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돈을 빌리고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식을 낳아놓고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버린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도준은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도준을 데리고 다니며 방법을 알려주던 선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준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주소가 적힌 수첩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배짱을 부리는 사람,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사람,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 도준은 차츰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조차 도준을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도준에게 맡겨졌고 도준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도준은 옷을 입고 주소가 적힌 수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권 사장이 기계 앞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도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곧 폐업을 해야 할 분위기로 보였죠. 권 사장은 도준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권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돈은 준비되셨나요? 도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고 기복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도준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권 사장은 뒤로 물러났죠. 제발요. 임신한 아내가 있어요. 그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목소리에는 짜증도 화도 동정도 없었어요. 어두운 동굴처럼 그냥 비어 있었죠. 권 사장은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도준은 이미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도준은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사장의 비명이 이제는 낮은 신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도준이 그제야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쓰셨으면 제때 갚으셔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빚 갚으시고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도준은 수첩을 펼쳤어요. 다음 목표지가 적혀 있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나고 도준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구도 없는 작은 원룸. 냉장고 안에는 컵라면 몇 개와 맥주만 있었어요. 도준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대요.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이번에는 젊은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도준은 TV를 끄고 누웠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도준은 천정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양을 세어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었죠. 그렇게 수도 없는 양들이 도준의 천정에 나왔다가는 사라져갔습니다. 형님, 오늘은 꼭 가셔야 해요. 후배들이 도준을 애워쌌어요. 벌써 세 번째 권유였죠. 도준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 형님, 회식인데 매번 그렇게 혼자만 빠지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같이 가십시다. 후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도준은 떠밀려서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로즈클럽이라는 네온 간판이 보였어요. 시끄러운 음악이 귀를 때렸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가 도준의 코를 찔렀어요. 도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곳이 왜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후배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기 시작했고 도준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여자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만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아래로 향한 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도준 앞에 앉았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죠.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도준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여자는 자신의 이름만을 말한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도준은 자신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두 눈을 보았습니다. 크고 눈꼬리가 살짝 처진 서연의 두 눈은 어딘지 슬퍼 보였죠. 서연은 도준의 잔에 술을 따라줬어요.
익숙하지 않은 듯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준 앞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떠들지도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어요. 도준에게는 그게 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고 도준도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도준은 아무 대답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도준은 자꾸 서연 생각이 났어요. 일하는 중에도 집에 있을 때도 그 여자가 떠올랐죠.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던 서연의 깊은 눈빛이 도준을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그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주가 되고 후배들이 또 회식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준은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같이 가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또 오셨네요. 서연이 나타났어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죠. 서연은 도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조용히 술을 따라줬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서연이 갑자기 손을 뻗어 도준의 얼굴에 난 상처를 만졌습니다. 도준은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내쳤죠.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왼쪽 뺨을 가렸어요. 그런 일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서연의 가게는 도준 조직의 단골집이었고 서연은 도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런 도준 옆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도준은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낯선 감정이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 도준은 더 이상 그 술집에 가지 않았어요. 후배들이 아무리 졸라도 거부했어요. 도준은 평소처럼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서연이 떠올랐어요. 그 조용한 목소리, 슬픈 눈빛,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죠. 도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꾸 떠오르는 서연의 모습에 흔들리는 자신의 일상이 싫었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도준은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준은 놀라서 멈춰 섰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참을 기다렸는지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도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준은 어이가 없었죠. 고작 2번 본 사이인데 여기까지 찾아오다니요. 가세요.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오세요? 기다렸어요. 도준은 서 있는 서연을 뒤로 한 채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서연이 아직도 서 있었어요. 추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요. 도준은 커튼을 쳤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도준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에도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일주일 동안 계속 왔어요. 도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서연이 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고 당신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도준은 문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대답하지는 않았지만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하고 기다린다는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죠. 도준은 점점 흔들렸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라고는 침대와 작은 테이블 하나, TV뿐이었죠. 도준의 방에는 그의 삭막한 삶을 보여주듯 그 흔한 사진 한 장 걸려있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석에 서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컵라면과 맥주가 몇 개 들어있었죠. 이런 거로 어떻게 살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나갔고 1시간 후 양손에 뭔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요리를 시작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죠. 도준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런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애초에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죠. 도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다 됐어요. 서연이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볶음이 있었죠. 도준은 주저하며 앉았어요. 먹어보세요. 도준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음식. 언제 이런 음식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맛있네요. 도준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요. 내일도 해드릴까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지요.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왔습니다. 서연이 요리를 해주고 도준은 조용히 먹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도준에게는 처음인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런 게 가족 같은 건가? 도준은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도준은 집으로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도준의 손에 난 상처를 발견했어요. 또 다쳤네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서연은 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발라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도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도 도준은 잠을 못 이루고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정에는 수백 마리의 양 대신 서연의 얼굴이 왔다 갔다 했죠. 어느 날 서연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밖에서 밥 먹을까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갔어요. 서연은 메뉴를 보며 이것저것 주문을 했고 음식이 나오자 도준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죠. 덩치 큰 형님들 후배들과 함께 가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앞에 앉아 미소 지으며 자신을 챙기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런 게 데이트인가? 도준은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네요. 서연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기 구름이 강아지 같지 않아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도준은 그 방향을 봤어요. 뭐가 강아지 같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대답했습니다. 비슷하네요.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복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저는 개 키워본 적 없습니다. 서연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동물원 가볼까요? 도준과 서연은 동물원에 갔고 그 다음에는 놀이공원에도 갔습니다. 호랑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도 먹었어요. 전부 도준이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도준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비명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강목에 맞아 튀는 핏방울 대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우리 사진 찍어요. 서연이 도준의 팔을 잡고 말했어요. 도준은 당황했어요. 사진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어요. 잘 나왔네요.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도준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어색한 웃음이긴 했지만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27, 서연은 32이었죠.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도준. 5살이 많았지만 흰 얼굴에 긴 생머리의 서연.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는 도준을 바라보며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의미 있는 미소였죠. 영화를 보고 나오던 어느 날, 팔짱을 끼고 길을 걸으며 도준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서요.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좋다고, 불쌍하다고,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지금까지 살면서 도준이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좋다거나 불쌍하다거나 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옆에 있는 이 여자가 그 누구도 부모조차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해주고 있었죠. 일순 도준은 생각했습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모든 일이 서연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한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도준은 생각보다 순수했어요. 아니, 순수하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았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모른 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외로운 들짐승 같았지요. 자신을 향한 도준의 마음을 생각하자 연민이 느껴져 왔습니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 도준에 대한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사무실에서 좋은 정보를 들었거든요. 몸집이 좋아서 덩치라고 불리는 녀석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갔더니 벌써 사장놈이 돈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두들겨 팬 게 먹힌 거지. 역시 맞아봐야 말을 듣는다니까. 근데 그 레스토랑은 그렇게 잘 차려놓고 왜 손님이 없는지 모르겠어. 분위기도 끝내주고 음식도 맛있던데. 도준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연을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도준이 서연과 함께 간 식당들은 국밥집이거나 작은 한식집들이었습니다. 그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서연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일이 끝나자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도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서연아. 도준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도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의자는 넘어져 있고 탁자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TV도 깨져 있었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도준은 큰 소리로 서연을 불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이 없었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여있는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당한 아픔을 너도 당해봐라. 그게 편지의 전부였습니다. 도준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서연을 데려간 겁니다.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안 돼, 안 돼. 도주는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도주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수첩을 꺼냈어요. 도준이 일할 때 쓰는 수첩이었어요. 그동안 돈을 받으러 다녔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수첩을 넘기면서 도주는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많았습니다. 도주는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각각의 이름 뒤에는 자신이 한 짓들과 받은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도주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다녀온 곳이었죠. 도준이 나타나자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원이 후다닥 도망갔어요. 도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 사장은 도준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또 무슨 일이세요? 돈은 다 갚았잖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준은 서연의 사진을 꺼내 사장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본 적 있어요? 사장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으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준은 공장을 둘러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죠. 기계도 몇 대 남아있지 않았고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는 포장되지 않은 제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주문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된 것 같았어요. 사장은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때린 곳이었죠.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준은 거침없이 때렸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도준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왜소한 체구의 마른 얼굴, 하얀 안대가 도준의 눈에 밟혔습니다. 도준은 얼굴을 돌리고 공장을 나왔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이 든 남자가 혼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듯 손동작이 느렸어요. 도준이 어깨뼈를 부러뜨린 탓이었죠. 남자는 도준을 보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여길 왜 또 와? 왜 더 때리게? 다 갚았잖아. 도준은 말없이 사진만 불쑥 내밀었어요. 남자는 힐끗 사진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준은 생각했죠. 아무리 서연이 여자지만 끌고 가기엔 이 노인네 나이가 너무 많아. 더구나 저 어깨로는 무리야. 주방에서 남자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눈물을 흘리며 노려보는 시선을 뒤로하고 도주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게 빨리 갚았으면 됐잖아.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로 간 작은 슈퍼마켓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임대 중 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종이가 비바람에 젖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빈 진열대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은 몇 달 전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도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손에 강목을 쥐고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슈퍼 사장이 주저앉았고 강목은 그의 머리를 쳤지요. 하지만 도준이 슈퍼를 나올 때 사장은 멀쩡했었어요. 부인은 간병해야 하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슈퍼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 옆 가게 주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왜 하필 그때 주저앉아서? 도주는 세차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고 도주는 서연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너뜨린 수많은 삶들을 보았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 불편함은 도준의 마음을 긁어 작은 생채기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종일 수첩에 적힌 주소들을 찾아다녔지만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붙어 있는 쪽지가 보였습니다. 서연을 찾고 싶으면 이곳으로 오라는 내용과 함께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죠. 3일 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온몸이 긴장됐어요. 서연이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도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연이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뭐야? 말해. 전화가 그대로 끊겼습니다. 도준이 그 번호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상대는 받지 않았죠. 서연이 누군가에게 잡혀서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을 서연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3일 후, 도준은 쪽지에 적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사 중인 10층 건물이 콘크리트 기둥만 세워져 있는 건설 현장이었어요. 도준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쌀쌀한 가을밤 11시. 인적은 없고 가로등의 흐린 불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건물 쪽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7층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건물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 도준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서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곳에서 서연이 납치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위험해, 서연아. 도준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밀려 떨어질 것만 같은 서연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도준은 납치범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서연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뭐든지 할게요. 저를 죽이세요. 제가 죽을게요. 제발 서연이만은 살려주세요. 도준의 간절한 목소리가 어두운 밤 건설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아무도 없는 건물 7층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도준의 모습이 보였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던 도준이 울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불쌍한 사람.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후 눈을 감고 서연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도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서연을 부둥켜 안은 채 도준의 울부짖음이 밤이 새도록 공사장 하늘을 메웠습니다. 도준은 서연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도준과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무엇보다 도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살인 현장, 그곳에 있었던 서연의 시신과 도준. 모든 증거들이 도준을 살해범으로 몰고 갔어요. 도준이 서연을 찾아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무서운 얼굴로 그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도망친 여자를 찾아내서 죽인 게 틀림없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내가 죽였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도주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없는 세상. 도주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서연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서연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게 도준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서연을 살리지 못한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때 조사실 안으로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박 형사는 도준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도준의 조직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죽는 사람까지 나오자 박 형사는 조직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었죠. 도준의 앞에 앉은 박 형사는 한참 동안 도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잘 알고 있어. 내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짓들은 내가 반드시 밝혀서 처벌을 받게 할 거야. 하지만 하지도 않은 살인죄를 덮어 씌울 수는 없지. 도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박 형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박 형사가 조사실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더니 녹음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형사님, 저 이서연입니다. 너무도 그리운 서연의 목소리가 담담한 어조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남편 권 사장은 12살이나 어린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서연도 자상한 남편을 마음 깊이 사랑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권 사장의 공장이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대금을 받지 못한 공장은 자재를 구입할 수 없었고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죠. 권 사장은 사채까지 쓰면서 공장을 살리려 애썼지만 받지 못한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한번 휘청한 공장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권 사장은 아내가 걱정할까봐 서연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서연은 임신 중이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빚은 갚을 수 없었고 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권 사장 앞에 도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도준의 폭행으로 권 사장은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공장에 남겨진 빚, 아직 젊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 생각에 권 사장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망보험금이라면 서연과 아이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서연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야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되자 서연은 삶의 희망을 잃었죠. 박 형사에게 도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아이를 잃게 만든 남자. 서연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그에게 고통을 줄 계획을 세웠어요. 서연은 도준의 조직이 잘 가는 술집에 취직해 도준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준을 만나고 그에게 접근하여 도준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었죠. 도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슬픔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평생을 괴롭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도준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게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죠. 하나하나 그녀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어느새인가 서연의 마음속에 도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싹 텄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도준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며 쑥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 한쪽이 아파왔습니다. 뭐든 해줄 것 같은 도준의 눈빛에 미소 짓는 날도 있었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대로 도준과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죽은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죠. 서연은 박 형사에게 보낼 USB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했고
자신의 죽음이 자살임을 알렸어요. 서연은 도준을 살인자로 몰고 가려던 자신이 세운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지웠습니다. 도준은 풀려났어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도준의 방은 많이 변해 있었죠. 둘이 함께 앉아 TV를 보던 작은 소파, 마주보며 밥을 먹던 식탁, 창가에 놓인 화분들,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 하나하나가 도준에게는 아픈 추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해도 좋은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사진 옆에 놓여 있는 놀이공원에서 산 곰돌이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때 인형의 모자 밑으로 흰 종이가 보였어요. 편지였습니다. 서연이 자신에게 쓴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였죠.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도준에게 자신이 지은 죗값을 치르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준은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렀죠.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고통이 도준의 온몸을 쥐어짰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도준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온 밤을 꺽꺽 울었습니다. 다음 날 도준은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습니다. 박 형사에게 수첩을 건네주고 자신과 조직의 범행을 전부 자백했어요. 도준의 조직은 해산되었고 조직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도준도 재판을 받았죠. 도준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준은 사랑의 집 원장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작은 기관이죠. 원장실에서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의 한 소년이 도준을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참 할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남의 일에 신경 끄고 자기 몸이나 돌보시죠. 도준은 소년을 보며 인자함이 배어나오는 미소를 지었어요. 소년에게서 보육원을 막 나온 당시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때 잠시 화장실에 갔던 박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박 형사도 이제 70대가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박 형사 앞에서 소년은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이 녀석, 너 원장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알아? 예전엔 원장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 소년이 도준을 힐끔 쳐다보더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박 형사는 웃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쳐다봤어요.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이 보낸 사진들이었죠. 대학에 간 아이, 취업한 아이, 결혼한 아이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처음엔 너 같았어. 박 형사가 사진들을 가리키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변했지. 박 형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범죄의 길로 빠진 아이들을 도준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도준의 보살핌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도준에게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가 돌아간 후 도준은 소년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년은 아까와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도준의 눈치를 보았어요. 이름이 뭐야? 도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혁준이요. 그래, 어디 혁준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 도준은 밤늦도록 혁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랑의 집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는 도준의 사랑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죠. 거칠고 난폭하던 아이들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몰랐고 행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이 뭔지도 몰랐던 도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서연. 어둠 속에서 헤매던 한 남자가 사랑을 만나 빛을 찾았고 이제 그 빛으로 다른 어둠 속의 아이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그림자는 끝나고 사랑의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것이 서연이 도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